40번 수용유사적 제약.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의 1영역입니다. 1영역. 이름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수용유사적 제약이라고 했으니까 수용이 아니라는 전제가 걸립니다. 수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용과 제한을 말하는 거겠지. 사용과 제한 중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는 제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보상 규정이 있으면 수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보상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흠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전제가 깔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용 제한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14조 3항에 수용만 보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문헌대로 물리 해석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은 분리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이론식으로 치게 되면 걔네들로 치게 되면 자갈치치 판결이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건데 이제 권리구제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연방민사법원이 무슨 시도를 했어요? 14조 3항에 있는 보상 규정이 수용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진 가방 들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유추적용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유추적용.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을 사용이나 제한에 대해서도 유추적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초반에는 연방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첫 번째 재산권의 문제예요. 재산권의 문제인데 이게 위헌인 법률 문제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헌인 법률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위헌인 법률이 아니라는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예 현행 법률에 법규에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예 그냥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냥 실정법 위반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위헌인 법률이라는 문제가 뭐 때문일 수도 있고 보상 규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보상 규정이 없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야? 위법 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 그 다음 적법 무과실이라고 하면 손실보상의 문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위법 무과실의 문제죠. 위법 무과실을 이렇게 찌른 거예요. 위법 무과실. 위법 무과실이라는 손해전보의 흠결 영역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킨 거라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확대, 3번 확대, 그 다음에 4번 확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데 초기 수용 유사침해이론은 독일의 연방 민사법원의 초기 수용 유사침해이론은 이거 상황입니다. 이거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 우리 판례를 치게 되면 나대진 대 그린벨트 묶으면서 보상규정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상규정이 없어서 위헌인 법률이 되고 그래서 위법한 재산권 제약 처분이 되는데 근데 과실이 인정이 안 되는 1번 상황. 이 1번 상황에 있어서 14조 3항 수용일 때 보상한다라는 규정을 이 제한 상황에다가 공용 제한 상황, 그린벨트 같은 거 여기다가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인정한 거야 민사법원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2번으로 3번으로 4번으로 계속 확대를 하면서 자꾸 호기를 부려버리니까 헌재 눈에 띈 거예요. 장난하냐? 그래서 14조 2항하고 3항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끊어서 협의의 수용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14조 3항에 써있는 대로만 보상한다. 그 외에는 절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래 된 겁니다. 이래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1영역, 2영역, 3영역 보시게 되면 1영역에서 뭐예요? 수용엔 보상하고 사용 제한은 보상 안 된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2영역 가게 되면 의도적 침해는 보상하고 비의도적 침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끊어버리고 3영역에서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하고 비재산권 침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 14조 3항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인정했던 것들을 전부 폐기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수용인데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로 발생하는 거고 그게 또 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는 권리구제를 어떻게 시키자는 거죠? 보상이 안 되는 것들은 물론 거기도 보상 규정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취소 제기하라는 얘기잖아요. 본리이론의 기초가 자갈치지 판결이고 본리이론은 존속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걔네들도 취소기송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결국 저 재산권 제약행위를 제고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 없을 땐 어떻게? 그럴 때 걔네들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 관습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관습법으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는 게. 근데 이게 걔네들 그 옛날에는요, 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으로 원래 보상을 해왔었어요. 해왔다가 이런 새로운 이론적 구성을 시도했던 것이고 이게 실패하게 되자 헌재 자갈치지 판결로 이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자 원래 있었던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으로 원복한 겁니다.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사용이 전혀 안 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이 되던 조항입니다. 74조, 75조가.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흐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1기, 2기, 3기 이렇게 기간이 3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첫 번째 수용의사 침해 이론의 구성 시기 1시기는 이거예요. 1번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약 처분일 때 사용이나 제한일 때 여기다가 14조 사망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보상을 인정했던 게 1시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2시기 그 다음에 얘네가 변형이 됩니다. 변태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막 확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어. 막 날리는 거야. 이건 거의 포퓰리즘이었어요. 막 날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2시기. 그 다음 3시기는요. 거기서 자갈치지 판결이 나와서 이런 유추 적용을 아예 못하게 돼버리는 순간 뭘 적용시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원복. 이게 3시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유추 적용을 한다는 게 핵심인 겁니까? 위법 무과실 상황이라는 게 이게 핵심인 겁니까? 위법 무과실이라는 게 핵심인 거라고요. 결국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문제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확장된 수용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걸 14조 사망의 문제로 볼 수 있게 되고 14조 사망의 문제로 보게 되면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그 재산권 제약 법률이 위헌 무효가 돼버리고요. 그러면 재산권 제약 행위가 위법 무과실의 처분이 돼버린 거라고요. 출발은 어디서 온 거라고? 위법 무과실이기 때문에 출발이 된 거지 이런 식의 논의가 유추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저 위법 무과실이라는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건 우리나라 학설로는 어느 쪽이에요? 위헌 무효설이라고요. 쟤하고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는요. 쟤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위헌 무효설이라고요. 위헌 무효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의 다설이 위헌 무효설인 거예요. 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차용했는데 차용해 오면 우리 쪽에 와서 어디에 둥지를 틀게 돼? 위헌 무효설의 둥지를 틀게 되는 거라고요. 유추 적용설의 둥지를 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추 적용설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헌 무효설을 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흐름입니다. 그럼 설명은 다 된 거야. 내용 보세요. 재산권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이면 상관없는데 수용이 아닌 나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사용이나 제한, 특히 제한에 있어서 재산권의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은 재산권 문제입니다.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한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대지. 무슨 말이죠?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는 거죠.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필요해진 상황인 거야. 필요해진 상황. 근데 보상 규정이 없는 거야. 그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지. 권리구제가. 오케이? 권리구제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취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제기할 수는 있죠? 취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법한 처분이잖아요. 이거 구속적 계획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구속적 계획은 처분이라고 했죠?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에 취소용 제기하면 되고요. 위헌무효설에서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나서 그에 따른 부수적 규범통제로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갔었다면 취소도 똑같아요. 저 재산권 제약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 안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23조 1항에 따른 존속보장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취소의 제소기간이 도과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 도과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출발은 뭐 때문에 그래? 특별한 희생. 이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 이름이 바로 수용유사적 제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인 거고요. 사용이나 제한인데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으면 수용과 버금 간다 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용유사적 제약이란 사용이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제약인데 강제적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에 버금가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게 바로 수용유사적 제약이다. 수용유사적 제약이 제1의 흠결 영역이 되고 수용적 제약, 희생적 제약이 2, 3의 흠결 영역이 되는데 수용적 제약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똑같은데 얘는 비의도적 제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희생적 제약이라는 것은 이건 비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서로 비교를 계속하시고 행정상 손해전보에 대한 흠결 영역 위법 과실이면 부가배상 적법 무과실이면 손실보상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무엇이냐? 위법 무과실의 영역이다. 위법 무과실의 영역인데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리고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구제가 될까? 보상 규정이 있으면 전혀 문제 없죠. 보상 규정이 있으면 그거는 위법도 아니죠. 적법이죠. 아예 적법이죠. 22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수용유사침해제도 이건 원래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용 수용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인식.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으면 아무리 그 침해의 태양이 사용이나 제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용에 버금가면 그 수용과 실질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의 기초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다. 초기, 변형, 새로운 거 1기, 2기, 3기입니다. 1기, 2기, 3기 최초의 수용유사 침해제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독일의 민사법원 쪽에서 14조 3항은 오직 수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손실보상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칠판에 있는 내용 중에 1번 케이스입니다. 1번 케이스 보상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기 변형된 수용유사침해제도 여기 와갖고는요 보상 규정 결여에 따른 문제 특별한 희생의 발생 이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보상 규정 문제는 사실 신경도 안 쓰겠죠. 보상 규정의 결여에 한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뭐까지 실정법규 위반에 따른 모든 위법한 재산권 제약까지 전부 돈 주려고 들었다. 실정법규 위반이란 건 뭐예요? 이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문제조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소로 보게 되면은 4번이죠. 저 4번의 3번의 문제. 위헌인 법률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야. 위헌인 법률의 문제도 아닌데 수용 의사적 침해 이론을 막 적용시켜갖고 돈을 주려고 들고 이래버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다 위법이잖아. 위법. 손해배상 문제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에서 과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손해배상에서 과실 요구하는 경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을 펴놨는데 완전히 손해배상이 위법 무과실까지 다 확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무과실 배상 제도가 인정돼버린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이거는 걔네들의 손해배상 제도와 궁합이 안 맞아요.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고 지켜볼 수가 없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걔들 헌법에 안 맞거든, 이런 무과실 배상제도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배상할 때 과실이 엄청 엄격하다고 했잖아.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까지도 한데 아예 무과실 처리해버리니까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수용유사침해제도 자갈치치 판결이 나오면서 아예 분리를 선언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결국은 14조 사망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일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렸고요. 취송을 통한 권리구제만이 가능한 상황이 왔다. 어쨌든 위법한 처분 아닌가. 우리처럼 보게 되면 뭐예요?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분리이론, 그 상황이야. 분리이론 23조 1항, 37조 2항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를 해놓고 나서 다른 어떤 경과 조치, 조정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가 먼저 제거되죠? 위헌 무효로 근거 법률이 먼저 제거되고 법률 유보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위법 무과실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요. 그래서 취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존속보장만 인정된 상황이 왔어요. 헌재는 많이 화가 났던 거야. 근데 헌재가 그 뒤쪽을 대비해 준 건 아니죠. 또한 헌재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법원은 아니잖아요. 얘네 민사법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런 식이라면 만약에 나한테 손실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떨 때? 취송을 제기할 수 없을 때. 헌재는 취송을 주문했지만, 그죠? 하지만 일선에 있는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는 취송이 안 되면 구제 안 하겠다는 거냐? 물론 내가 좀 오버했다. 하지만 나는 구제를 하는데 좀 방향을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근데 헌재, 네가 원칙대로 하면 맞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너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야들이 또 대책을 하나 만든 게 또 구간이 명간이군, 이러는 거죠. 구간이 명간이다. 야, 옛날에 쓰던 자전거 꺼내봐, 이거야. 꺼내보니까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관습법이 있었어. 얘들이 있었어서 그걸 꺼낸 겁니다. 다시. 그래서 먼지 털고 사용하자 해서 74, 75조를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이 74, 75조의 희생보상제도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걔네들의 프로위생 일반헌법 74, 75 이렇게 써있대요.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한 자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뭐 수용인이 사용인이 제한인지 재산권인지 비재산권인지 뭐 있습니까? 없죠. 어쨌든 전체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돈 주자. 이게 걔네들의 프로위생 일반헌법 74, 75인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 하니까 이게 어디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수용 유사, 수용 그리고 희생적 침해 모두에 이 74, 75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 넓잖아 지금, 그치? 따로 다른 언급이 없어요. 공익을 위해서 희생당했으면, 근데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수준이면 보상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법원은 이거를 근거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거로 손실보상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미 한번 넓혀놨으면 어떻게 비가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넓힌 거는 우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넓혀놓은 거 아니냐. 넓혀놨으니까 이 1, 2, 3, 4까지 넓힌 건 그대로 둔다. 두긴 두는데 대신 일정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일정한 제한을 두면서 금액에 있어서 상계를 인정할 때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아예 보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이 1, 2, 3, 4 영역 모두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가 현재 독일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수용의사 침해 이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이 초기를 보는 거예요. 초기. 이거 맨 위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용의사침해 이론, 수용의사침해제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저거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처분이 나왔을 때 14조 사망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하던 저 시절 있죠. 일기 상황을 놓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용의사침해 이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대법원이 했던 말도 저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했던 말도.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도입 가능성, 과연 이런 수용유사침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옛날 수용유사침해 이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지금 수용유사침해 이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서로 좀 다른 걸 보고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긍정설을 보시게 되면 이거 1기만 생각해봐요. 초기만 생각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수용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사용이나 제한도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서 거의 수용이나 버금가는 상황이면 우리는 오히려 23조 사망을 적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우린 이미 예정해놨잖아. 이미 사망에서 사용이나 제한도 보상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예정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용유사침해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런 식의 기술적인 유추 적용 방식이 사용됨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토양이 만들어져 있다. 더 좋은 옥토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 초점 맞추라고 했지 제가. 아까 독일 거하고 우리 거 헌법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나머지 1, 2, 3 다 똑같고 사용 제한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경계 이론이 훨씬 더 해석하는데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정설은 얘는 이제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야, 뭐 옛날 거 얘기하냐? 이거죠. 뭐 옛날 거 얘기하냐? 근데 뭐 옛날 거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차 중에서 제일 예쁜 차는 무슨 차? 난 지금 계속 지금까지 아무리 뭐가 나와도 레토나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옛날 레토나 있잖아. 옛날 레토나. 그거 어디 거였어요? 쌍용 거였나? 옛날 레토나? 그 군대에서 쓰는 거. 그것만 살짝 예쁘게 다듬으면 진짜 이쁘. 그게 지프차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지프차랑. 차의 형태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준 다음에 너무 무겁지 않게 도로 달리기 좀 편하게 살짝 그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냐. 구간이 명간이거든. 그치? 그래도 내 친구 명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새끼야 구간이야. 그게 그 의미가 아니지. 그래도 넌 구간이야. 넌 너무 옛날 얼굴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게 구간이 명관이니까 일기 수용유사침해 제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부정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같은 게 우리 있냐 이거예요. 있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경국대전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경국대전 몇 조에 근거하여 헌법적 효력을 가진 관습법이다. 이런 관습법이 되려면 최소한 반복된 관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린 관행도 없어. 우린 사용할 수 있는 희생보상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걔네들의 수용유사침해 제도를 우리한테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부정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는 아까 본 대로 변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으로 한다. 무슨 말이다? 입장 유보. 입장 유보입니다. 수용유사침해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유보되어 있다. 검토보시면 독일의 역사적 배경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보상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 원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위법 무과실. 이게 제일 출발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위법 무과실. 위법을 생각하면 손해배상으로, 무과실을 생각하면 손실보상으로 뛸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언제나 있는 거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과실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배상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격다짐으로 14조 사망을 유추 적용하자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상당 부분 객관화 시켰습니다. 과실을. 우린 조금만 더 가면 완전 무과실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여기가 성숙돼 있다고요. 우리는 위법 무과실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위법 쪽에 초점을 맞춰서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걔네와 우리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재 그 법제 자체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수용유사침해 제도는 우리와 안 맞는다. 그럼 여기서 과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서 수용유사적 제약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손실보상청구권의 일반 요건 얘기했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가수용배 중상 그거 가지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1, 2, 3, 4의 요건은 갖추었는데 다섯 번째 요건인 보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1, 2, 3, 4에서 4번 제일 중요했던 특별한 희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의 그 가수용배 중상 기준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보상 규정이 있으면 장땡이고 없으면 관계 규정 유추 적용 뭐 이거는 당연히 법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이니까 그렇고 불가분 조항은 지급하여야 된다니까 맞다라고 했고요. 23조 사망 가시면 앞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 논의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론만 도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효력설과 유추증설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뭘 사용을 하자고요? 유추 적용력? 뭐야, 남녀야? 뭐 이래? 누가 그런 거야? 네가 그랬지? 너 내 연구실에 왔었지? 여기 싹 지웠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치? 오타의 수준이 아니라 여가 뭐야, 여가.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헌무효설이 타당하니까 국가배상으로 처리하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돼 봐야 이런 이론적인 논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수용의사침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적 침해로 가는 건데, 수용적 침해, 포사격 살림 피해, 지하철 공사 영업 손실, 도로공사 건물 균열, 이런 문제는, 사실, 손실보상 논의로 갈 수도 있고, 손해배상 논의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저걸 기준으로 가세요. 공익사업지 밖의 간접 손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수용적 침해 정의는 뭐라고요? 비의도적 침해라고요. 비의도적 침해. 그래서 보상 요건 중에서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이 부분이 깨진 겁니다. 이 부분이 깨진 거예요. 수용적 침해. 근데 이제 수용적 침해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이 되는 거냐면 간접 손실하고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간접 손실하고 플러스 알파까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포사격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알파 쪽이야, 알파 쪽. 그러니까 제가 앞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공익사업지 밖에 재산적 손실 이 부분. 이게 바로 사업시행지, 공익사업시행지,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재산적 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용적 침해, 수용적 제약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수용 유사라고 했다가 여기서 수용이라고 했죠. 수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초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어쨌든 공용 수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공용 수용이 있다. 사용이나 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 문제가 맞습니다. 수용 문제가 맞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법시험에 출제됐던 그 문제로 기억을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국도가 있었고 국도가 있는데 일로 들어간 진입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무슨 횟집?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무슨 횟집? 민어 횟집? 붕어 횟집? 전어? 연어? 광어? 화로 횟집. 진짜 중요한 거 알겠어요? 화로가 중요한 거야. 화로 횟집. 화로 횟집이 있단 말이야. 화로 횟집이. 그치? 화로 횟집. 화로 횟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 땅을 수용을 해요? 이 땅을 수용을 한다고. 이 땅을 수용했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바깥쪽이죠. 공익사업시행지 바깥쪽이다.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뭐를 짓는 것이다 해서 공익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밖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얘들이 전부 이주해서 나가버렸다. 나가버렸는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100% 누구한테 화로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이야. 여기에 있는 애들. 그쵸? 이 배우지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 주민들한테 팔고 살았던 건데 얘들이 나가고 나면 얘는 뭐예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전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혼자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안주는 죽이네. 그렇지? 혼자 계속 먹으면 돼. 와, 밤새 10병도 먹겠다. 그렇지? 계속 꺼내면 되는 거잖아. 나중엔 뜨는 게 귀찮아지면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게 괜찮아요. 저 뭐야, 거기다 간장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으면 몰라. 이렇게 뭐, 그치? 이렇게 먹으면 그럼 코난이 됩니다. 코난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간접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뭐냐?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업 시행자가 얘네들의 발전소 만든다고 얘네들의 땅과 건물을 수용을 하면서 화로의 집 죽어라! 막 이렇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간접 손실이라고 부른다고.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실이다. 간접 손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과연 보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 있겠는가?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론 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려면 얘도 특별한 희생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특별한 희생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나올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적 침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고 있을 때 수용적 침해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권리구제가 필요해졌다, 그 얘기인 거예요. 권리구제가 필요해졌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앞에와 똑같아요. 보상 규정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있으면 장땡이고, 그쵸? 있으면 장땡인데 없을 거란 말이지. 문제를 주제될 때는 없잖아. 그러면 또 관계규정 유추 적용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란 말입니다. 관계규정 유추 적용. 근데 여기에는 보통 여기서 끝나요. 왜냐면 저 뒤를 한번 가보세요. 뒤를 가보면 230페이지 가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2항입니다. 230페이지 가면요, 토지보상법 79조 2항이 나오죠. 79조 2항 관련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간접 손실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79조 1항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수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권을 근거로 만들어진 게 오른쪽에 있는 시행규칙이에요. 국토교통부 령. 그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데 59에서 65까지 뛰죠. 59에서 65까지 뛰는데 64가 제일 유명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6 플러스 4는 10이어서. 얘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 영업손실이에요. 근데 여기 요건이 있어요. 배우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이 되었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요건이 있단 말이야. 그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보상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64조 보시면 공익사업지 밖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쟤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수용적 침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걸 대비해가지고 이게 관련 보상 규정을 두는 경우들이 있고, 토지보상법에서 보통 거의 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길 만약 빠져나가면 어떡할 거야? 빠져나가면 또 23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빠져나가면. 그치? 그래. 빠져나가면 이제 23조 사망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 문제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변수를 바꿉니다. 이런 거 완전 좋아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완전 좋아해. 완전 똑똑하죠.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거예요. 의도적 침해와 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엄연히 23조 사망은 누구나, 독일도 우리나라도 의도적 침해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의도적 침해 문제에 대해서 23조 사망을 적용시킨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아니, 아까 수요용사 침해는 그래도 뭐는 있어. 사망에 사용 제한이라도 포함이 돼 있잖아. 포함이 돼 있는데, 근데 이 수용적 침해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도 독일도 마찬가지로 의도적 침해여야 한다라고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는데, 비의도적 침해에 대해서 사망을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가야지. 어떻게 피하냐면 의도를 직접으로 바꾸고 비의도를 간접으로 바꾸는 거예요. 변수를 바꾸는 거죠. 의도를 직접으로, 그 다음에 비의도를 간접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의도적 제약이 의도적 제약에 준하고 있다 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화로의 집의 영업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 근데 저 망한 것은 거의 뭐 의도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논리를 성립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자는 거냐면 저거를 직접적 제약과 간접적 제약의 문제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상권에 대한 직접적 제약을 받은 거죠. 공용 수용에 의해서. 쟤는 간접적 제약을 받은 거죠. 근데 직접과 간접은 서로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수렴할 수 있거든요. 수렴할 수 있잖아. 우리 그런 논리는 많이 펼쳤잖아요. 생각해봐. 장래 위험 방지.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대상적 격 인정하고 원고적 격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협의 수익 인정하고 대상적 격에서는 형식적 행정행위, 원고적 격에서는 준상대방 이론, 협의 수익에서는 가중 요건으로 우리 판례가 일관되게 장래 위험 방지 필요를 가지고 소의 이익을 뚫어줬잖아요. 그 뚫어줬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분명 이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의 침해입니다. 장래 위험, 장래 불이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반드시 발생하고 어떤 내용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한다면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사실상 현재의 위험이나 마찬가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의 위험이나 마찬가지다. 장래 위험을 방지하려면 사전적 소송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한테는 사후적 소송밖에 없지만, 사후적 구제 수단밖에 없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을 현재의 위험 문제로 볼 수 있다면 사후적 구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를 들었던 장래 위험 방지 필요의 상황을, 그 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규명령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뭘로 들어가 볼까? 법규명 가보세요. 집행적 법규명령 가보세요. 집행적 법규명령. 전형적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규율할 뿐인 거고, 그거를 집행을 해야지만 비로소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 그거를 권리 변동 규율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시키게 되겠죠. 뭐라고요? 간접적 규율을 하고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간접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규율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추상의 규율, 즉 간접 규율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바로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었죠. 직접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처분을 인정해버리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야.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간접적 침해다, 간접적 제약, 간접 손실이다. 그래, 맞아. 근데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여기서 공용 수용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가 이거예요.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요건입니다. 도시보상법 시행규칙의 요건이 그러거든. 과연 충분히 예상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친구한테 발생하는 영업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추산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죠. 얘가 한 달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하루에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그러면 이걸 얘한테 적용시키면 어느 정도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장래 위험을 현재 위험으로 대체해서 인정했듯이 간접적 손실의 문제를, 간접적 제약의 문제를 이렇게 봐버릴 수 있잖아요. 직접적 제약의 문제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으로는 공용 수용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루어진 걸 봐야 된다. 그럼 쟤한테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또한 확장된 수용 개념입니다. 이 또한 확장된 수용 개념이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수용의사 침해제도 얘기를 하면서 확장된 수용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했죠. 그 확장이라는 것이 양적 범위로서 수용이 아니라 사용과 제한까지 추가하는 것도 확장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까지도 거의 직접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도 역시 확장된 수용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앞에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22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220페이지에 220페이지에서 직접 제약과 간접 제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쵸? 간접 제약인데 거의 비슷하다가 equal 위아래다 점찍기 이거지? 점찍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직접 제약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요. 반드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들도 수용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인정하자. 이게 수용적 침해 제도가 되는 겁니다. 내용 볼까요? 227페이지입니다. 수용적 제약이란 간접 손실 등 이 친구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기타 등등등은요 위에서 포사격 지하철 공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판례로 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출제된 걸로는 경북대학교 앞에 동아약국 그 소실됐던 사건 있죠? 화재 사건 그거 그래서 그 시위 진압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시위대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화벽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 근처에다가 그 이제 소방차를 대기시키지 아니하였다. 등등의 이유로 발생했을 때, 이건 어쨌든, 형식적 법령상에, 따라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맞춰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건 적법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 판례에 그 동아약국 사건, 그 동아약국 사건이 여기서 간접 손실 등의 등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로 치면. 재산상의 비의도적 제약임에도 직접적 제약으로서 공용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 동반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 제약은 여기죠. 여기와 여기에 재산적 손실의 문제는 거의 쌤이다. 이거야 쌤이다. 얘나 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수용적 제약이라고 하게 된다. 흠결 영역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수용적 침해 제도로 가보도록 합니다. 228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비의도적 제약인 경우에도 특별한 희생이 동반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 제약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고 손실보상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린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희생이. 그쵸?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아예 박탈당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 화로의 집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규정을 못 둔 거잖아요. 특별한 희생을 만약 동반을 했다면 그러면 직접적 제약을 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하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이걸 예상했으면 입법자도 보상 규정 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특별한 희생, 요게 핵심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인정이 된다면 의도하지는 비록 않았지만 비의도적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 역시 손실보상이 인정됨이 마땅할 것이다. 마땅은 한데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제 받아들여져. 마땅은 한데 그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예요. 논리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야. 어거지 주장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초기의 수용적 침해제도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의도성에 대한 문제를 직접성에 대한 문제로 대체한다. 그러면 직접과 간접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간접적 제약이라는 것이 직접적 제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생했을 때는 역시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의도성과 직접성의 변수 대체 선수교체입니다. 선수교체. 이 부분이 독일의 수용적 침해 제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거는 유추 적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이나 그 제한에 대해서 마치 왕진 가방 들고 나오는 식의 그런 식의 유추 적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아예 수용 안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집어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수정된 수용적 침해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갈치치 판결이 들어오면서부터 엄격한 수용 개념이 사용이 되게 되니까 이거는 사용이나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문제도 아예 배제를 당했습니다. 아예 배제를 당하고 나니까 기존의 연방민사법원의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센 일반란대법 7475로 들어간다는 거야. 역시 희생보상제도 여기에 기초해서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 이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도 위법 무과실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것도 위법 무과실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23조 사망으로 포함시켜버렸잖아요. 수용의 범위를 확장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용 제한을 사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용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간접 손실을 끼워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조 사망 영역으로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아까가 나대지였다면 이번에 화로의 집인 거예요. 아까가 나대지였다면 지금은 화로의 집입니다. 오케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대지, 그린벨트에 있어서의 나대지 문제하고, 그다음 여기서의 화로 횟집에 대한 문제하고, 얘네들에서 뭐를 두지 않았다, 얘네들을 위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재산권 제약 법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 근거 법률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23조 사망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오케이? 네, 이 나대지, 이 제한이었죠? 제한도 23조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경계이론에 따라서 유월해가지고 문턱을 넘어가지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사망의 수용 안으로 포함시켜버린 거죠. 직접과 간접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함으로써 직접에 준하게 봐가지고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무슨 말이야? 얘는요 23조 사망의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의 제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얘는요 아예 23조 사망의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의 수용에다가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23조 사망에 대한 문제로 뒀지. 그리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급하여야 된다 해서 얘들은 불가분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공용제약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있었어야만 했는데 안 두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맞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여기도 위헌 모요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은 수용 유사적 침해 쪽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산권 침해니까. 이것도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있어서 가소용배 중상 얘기는 달라지지 않고요. 보상규정 있냐 없냐, 관계규정 유추 적용은 아까 봤던 그거예요. 지금 법으로 지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의 영업손실보상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판례는 불가분정 맞고, 근데 23조 사망을 보세요. 사망을 보시게 되면은 어디로 가보시냐면 234페이지 가보십니다. 234페이지 가보면 수용 유사적 제약과 수용적 제약, 희생적 제약에 있어서 이 23조 사망을 대하는 학설들의 입장,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았던 거는 수용 유사적 제약 맨 왼쪽 상황이에요. 거기에 뭐 있었어? 방침 규정설, 직접, 유추, 그리고 위헌,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 이게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수용적 제약, 오른쪽에 희생적 제약, 얘들 같은 경우에는 비의도적 침해는 23조 사망의 문제가 아니죠. 비재산권 침해는 23조 사망의 문제가 아니죠. 23조 사망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야.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법률이 23조 사망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그 다음 보상입법 부작위가 23조 사망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망으로 진입을 못한다고요. 사망으로. 수용 유사적 제약은 사망에 모두 있으니까, 수용 말고 사용과 제한도 있으니까 그 안으로 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계이론에 따르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23조 사망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생각해봐.
23조 3항의 문제라고 얘기하려면 그 일반 요건 1, 2, 3, 4, 5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이게 3항의 문제라고. 근데 수용 유사적 제약은 어때요? 1, 2, 3, 4가 인정이 된 거야.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말한 거라고. 그치? 경계이론, 분리이론 그 그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는 이 4개가 다 인정이 된 거예요. 4개가 다 인정이 됐으니까 사망의 문제가 맞아요. 보상 규정만 없을 뿐이야. 네. 그런데 수용적 제약과 희생적 제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공공필요, 그 다음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3번이 무조건 깨진다고요. 3번이 뭐야?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이게 깨진다고. 희생적 제약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용적 제약은 의도적 제약이 아니에요. 3번 요건이 깨지는 순간 얘들은 무슨 문제가 아니야? 23조 사망의 문제가 아니야. 23조 사망의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 위반돼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5번에 있었던 학설 있잖아요. 4, 5, 위헌무효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얘들이 힘을 잃어요. 얘들은 더 이상 여기서 23조 사망이 얘들이 23조 사망을 가지고 싸운 애들이잖아.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입법 필요설이 되는 거야. 보상 규정이 입법돼야 된다.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효력설과 유추 적용설은 살아남았죠. 왜? 얘들은 23조 사망을 이용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애들입니다. 거기에 위반된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직접 적용하자, 그냥 유추 적용하자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아남고 밑에 애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애들은 힘을 잃게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되면 229페이지 중간으로 가게 되면은 학설이 입법 필요설, 직접 적용설, 유추 적용설 이렇게 3개만 남아요. 직접 적용설하고 유추 적용설은 앞에랑 똑같아요. 직접 효력설, 유추 적용설은 앞에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독일의 수용적 침해 제도의 방식, 의도성의 문제를 직접성의 문제로 대체시켰죠. 예, 대체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사망의 문제로 우리는 인입시킬 수가 있어요. 사망의 문제로 끌어들여 버리는 순간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특별한 희생 발생한 거고 똑같이 보상 규정이 없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헌무효설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용 유사적 침해제도하고 수용적 침해제도 독일의 이론을 우리는 철저히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게 제일 논리적이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위헌무효설로 간다. 이 흐름을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흐름을. 알겠지? 흐름을 기억해 놓으시고 희생적 침해는 이거 희생적 제약은 워낙 간단한 거여서 그냥 살짝만 보고 넘어가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뒤쪽 수업하고 순서 변경을 해서 들어가기로 한 부분이니까 내일이 행정구제제도의 마지막 날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손실보상까지 사실상 이제 오늘 다 마무리를 했으니까 내일 3시간, 4시간 동안에 행정소송의 한계부터 맨 끝에 결과제거 청구제도까지 해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을 쉬셨다가 저기 이제 그 행정법 서설하고 작용법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늦게 온 사람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고 있을 거야. 네. 못 알아듣고 있을 거야. 카메라 켜고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강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에서 좀 이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내일은 어떻게 구제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구제제도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앞부분보다. 앞부분보다 뒤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틀리는 건 앞부분에 틀리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틀리는 거지. 앞부분은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틀린 게 아니라 뒷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 거지 제가 뭐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똑같은 현상을 봐도 학생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학원이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는 서로의 입장을 모릅니다. 서로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알아요. 예, 어떻게 느꼈는지를.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구제제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노량진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유일하게 해준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게 자기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제제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당락 결정하는데 점수 벌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앞에 서서라고 그 작용법 부분은 가면 느낄 거야. 예, 몇 개 빼고는 다 구제제도 구제법 하면서 다 했던 얘기네 제3자 행정이 그 모를 리가 있어 다 설명된 거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반 이상 나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제법을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수업이 보통 뭐 있어요. 시험 직전에 막 하루 단타 특강 막 이러면서 한번 쭉 정리해주고 가는 뭐 그런 식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정리하고요. 희생적 침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희생적 제약에 대한 문제는 뭐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이거는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 문제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거예요.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이 제3영역이죠. 3영역이고 이건 어떤 식으로 봐도 23조 사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비재산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에 수용적 제약에서 의도성을 직접성으로 대체하는 식의 그런 식의 접근도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좀 생뚱맞아요. 생뚱맞는 얘기가 되고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공권력 행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냥 공법작용이면 충분합니다. 공법작용이면 충분해요. 밑에 그런 내용들 나오죠. 간접적 수단을 통해서 당사자의 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도 뭐 상관없다. 이런 거야. 메르스 막 문제가 됐을 때 여기저기 막 벽보 붙잖아요. 그죠? 보건소에 가서 빨리 예방접종을 맞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냥 그 정도의 간접적 유도여도 역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4번입니다. 희생적 제약의 케이스. 국가나 법률에 의해서 예방접종 명령에 따라 사립병원에서 주관식 쪽에 제 사례집에 보면은 사랑의 병원 케이스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다녀서 사랑의 병원이 저기 사당에 있어서 그냥 사랑의 병원이에요. 매직은 사랑입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 매직은 사랑입니다. 별로 사랑스럽지 않죠. 제가 저의 성격 자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 같아갖고 나를 고치려고 그런 건데 이게 공무수탁사입니다. 공무수탁사임. 그래서 민간 병원한테 이제 예방 접종을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얘 공무수탁사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 맞잖아. 근데 얘가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합니다. 김동기 교수님 사례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이건 여러분들 예상을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거. 실은 예상한 거거든요. 그죠? 5천만이 같이 싸그리 몰살하느니 1% 죽이자. 이게 목적이에요. 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은. 근데 사람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은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형적인 어떤 이익 침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그래서 보상 규정을 따로 둡니다. 보상 규정을 따로 둬요. 밑에 희생보상 청구권 보시게 되면 비재산적 법익의 제약으로 재산적 법익의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다.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죠. 사람이 죽었거나 그 사람의 명예가 침해가 되었다라거나 뭐 이런 거예요. 신체상, 생명상 또는 뭐 정신적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비재산권 침해입니다.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돈을 보상을 해주면 뭘 보상을 해주자면 옆에 보세요. 제약을 당한 법익하고 그 보상의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죽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 등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근데 이건 보통 보상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 보상 규정에서 보상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치료 비용, 요양 비용 아니면 장례 비용 이런 식의 비용에 대한 부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금이 과연 적정 금액이겠습니까? 우리 23조 3항을 적용시켰다라고 했을 때 정당 보상의 수준에 도달을 할까요? 여기서 개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보상 금액의 수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저히 하회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23조 3항의 정당 보상 원리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만큼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전염병 예방법이라거나 아니면은 소방법이라거나 아니면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거나 이렇게 개별법에 있는 보상 규정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비재산적 법익이 제약 침해를 받게 된 것인데 보상을 해주던 내용은 재산적 문제입니다. 철저히 그 사람의 재산적 문제라고. 그래서 야, 네 아들 죽어갖고 너 치료비용 얼마 들었냐? 500만 원. 했다 500. 아들 죽은 부분에 대한 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부분을 23조 3항을 가지고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희생적 제약은요, 보상 규정이 거의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보상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하회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33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233페이지. 독일에서 앞에서 수용 유사 침해 제도가 있었고 수용적 침해 제도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도 희생적 침해 제도가 있겠죠. 그러겠지 뭐 독일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겠죠. 희생보상 제도 있잖아. 이름 자체도. 74조 75조 프로인생 일반 란트법이 희생보상 제도였었고 이게 공익상 필요해서 특별한 희생을 발생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국가적으로다가 메르스 이런 식의 어떤 전염병이 돌아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맞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몇 명이 사망하는 등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프로희생 일반 란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요건상 문제가 없죠? 그거예요. 이거 적용합니다, 얘네들은. 그럼 결론은 뭐야? 지금의 독일은 수용 유사든 수용적이든 희생이든 간에 전부 다 프로희생 일반 란트법 근거로 보상을 모두 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런 맞는키가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그죠? 지금부터라도 하나 만드시고. 근데 얘네들은 특별한 희생의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가수용배 중상이 아닙니다. 이거 뭐 재산권에 대한 뭐 원래 본래적 용도가 존재했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예, 자기 자식의 본래적 용도가 뭐야? 내 앞에서 뭐 방구 뿡뿡 끼고 막 귀여운 척 하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어떤 용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오른쪽에 표에 보시게 되면 정형적인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이례적인 비정형적인 문제인 것인가, 예상이 가능했던 문제인 것인가 예상이 불가능했던 문제인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법에 따랐을 때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미열에 좀 시달린다라거나 병원에 뭐 일정 기간 좀 입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 건 충분히 정형적인 예방접종에 따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학교에서 체조 연습하다가 좀 넘어졌다. 철봉에서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철봉에서 떨어졌는데 목 정도 부러져 줘야 됩니다. 목이 없어야 돼요. 목이 날라갔다. 목이 날라갔다. 좀 이렇게 저랑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그게 좀 다르죠?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이유가 제 짤방에 그런 게 있거든요. 목 날아감 막 이런 거. 그게 자꾸 떠올라서 그래. 모가지 날아감. 모가지가 어떻게 날아가는 거냐면 전구 목 날아감이야. 전구 목 날아감. 알겠지? 사람 목 날아간 게 아니에요. 전구 목 날아감 이런 거. 그래서 체조 시간에 좀 떨어져가지고 목이 좀 날아가줬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정형적인 상황이잖아. 그치? 그럴 때 보상이 필요한 거지. 애 좀 다쳤으면 양호실 가면 됩니다. 그런 거 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로마자 6번이에요. 희생적 침해에 대한 문제는 국가배상 논의가 언제나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요. 이 접근 방식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 잘 봐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손실보상은 재산적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재산권 침해와 비재산권 침해까지 포함하죠. 이거 비재산권 침해잖아요. 그지? 이거 비재산권 침해니까 바로 뭐부터 떠올리는 게 맞아요. 손해배상부터 떠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문제에도 이 국가배상 얘기가 언급이 돼요. 알겠지? 희생적 침해 문제가 떠올랐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인데 그건 로마차 6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일반적인 손실보상 제도랑 비교했을 때 비재산권 침해는 원래 손해배상 영역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논의가 나오는데 이게 위법 과실 요게 핵심이죠. 손해배상에서 위법하고 과실하고 요게 핵심이죠. 위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우선 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변수 조작이 결과 위법성설이에요. 앞에서 우리 배울 때 협의 행위 위법성설, 광해 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렇게 있었죠. 근데 거기서 결과 위법성설이 뭐라고 했어?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로서의 손해, 그 손해가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다. 수인한 도론이었었죠. 수인한 도론. 예방접종 맞고 우리 애가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인합니까? 그러니까 결과 위법성설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위법성은 어떻게든 인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협의의 행위든 강의 행위 뭐든 그 행위 위법으로 들어가면 위법성도 날아갑니다. 안 되죠? 이건 뭐 의사가 간호사가 그 예방접종 주사 놓다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실수한 거 없어요. 주사를 어떻게 놓으면 위법하게 놓을 수 있습니까? 주사를 어떻게 놓으면 위법하게 놓을 수 있는지 내일까지 숙제. 주사를 어떻게 놓으면 위법하게 놓을 수 있죠? 놓다가 뒤쪽으로 뺐다가 이렇게 방식으로 하면 위법한가? 이게 위법성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결과 위법성설을 밀어보는 거야. 밀어보면 이 손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위법성은 통과시키죠. 암만 그래도 뭐가 인정한대요? 과실이 인정한대요. 그래서 결국 손해배상 실패입니다. 알겠어요? 위법성을 비록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다. 과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손해배상으로 받아도 되잖아. 이거 그렇죠? 보상 규정은 언제나 있을 거라고. 희생적 침해는 이거를 손해배상으로 받든 손실보상으로 받든 뭔 상관입니까?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구제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건데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이 깨져요. 과실이 안 되니까 결국 실패하고 이제 23조 사망으로 갑니다. 또 여기 가면 이제 쪽발이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론이 없어가지고 23조 사망에 가면은 이게 위헌무효설이나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역시 이건 뭐 죽었다 깨나도 사망의 문제로 볼 수가 없잖아. 얘들은 완전히 힘을 잃어요. 다리가 후달후달 거립니다. 안 되고 입법 필요설로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유추적용설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거든요. 이 새끼 계속 살아남아요. 계속 살아남는데 뭔 소리를 할까? 직접 근거를 했던 게 과거에는 앞쪽에서 수용유사, 수용쪽 여기서 뭐라고 했냐? 23조 1항하고 11조를 직접 근거로 하고 얘를 유추 적용하기로 했잖아. 그지? 근데 23조 1항 이거는 재산권 보장이잖아요. 재산권 보장이니까 이걸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평부담의 원칙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11조는 그냥 살립니다. 앞에다가 11조 앞쪽, 뒤쪽, 10조, 12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10조, 12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권하고 신체 자유 12조하고 이렇게 해서 신체적 법익의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조하고 12조를 앞뒤로 한번 깔아줘요. 그리고 23조 사망의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유추 적용설이야.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친구. 안 중요하고 그 위에 있는 이상한 놈 그 놈 하나 생각을 해주세요. 그 놈. 물론 해석설. 논의할 논자에다가 아닐 물자입니다. 아닐 물자. 물론 해석설. 물론이다 이거야. of course. 당란 이겁니다. 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3조 사망을 가지고 그런데 이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그보다 훨씬 더 침익적이잖아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 재산적 법익까지도 보상을 한다고 했으면 비재산적 법익은 물론 보상해야 된다. 이게 물론 해석설이에요. 쪽발의 이론입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쪽발의 이론이고요. 이게 또 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해석설. 그러면 이제 쪽발을 떠올리면서 이런 의미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보다 더 참을 수 없다. 더 참을 수 없다. 사람 죽는 건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해석설을 여기서는 논리적으로는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가고 독일은 과거의 수용 유사 쪽에서는 1, 2, 3기, 수용 쪽에서는 1, 2기, 희생 쪽에서는 1개밖에 없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3, 2, 1이었습니다. 3, 2, 1, 1기, 2기, 3기, 1기, 2기, 그 다음에 얘는 1개. 희생적 침해는 1개. 이렇게 해서 독일의 이론은 현재로서는 3기, 2기, 1기, 수용유사, 수용, 희생. 현재로서는 전부 다 희생보상제도 해서 프로희생 일반환대법 7475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 쪽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유사 이거는 유초 적용을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수용적 침해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의도성을 직접성의 문제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핵심은 간접 손실이었었고요. 희생 보상은 핵심이 뭐예요? 보상 규정은 보통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 현저히 하회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차액을 좀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3조 사망에 대한 학설들이 5개가 있다가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헌무효를 취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물론 해석설의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보다 손실보상이 더 휘발성이 높습니다. 손실보상은 하루만 생각을 안 하면 바로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굴비를 하나 사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손실보상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서 방에다 걸어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은 손실보상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계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해야 돼. 굴비 사야 돼. 알겠어요? 굴비 살 돈 없으면 종이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붕어 그림 하나 그려갖고 머리 쪽에다 굴비라고 쓰시고 몸통 쪽에다 손실보상을 쓰시고 내일까지 숙제 하나 해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까지 정리를 한번 다 했고요. 손실보상은 좀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손해배상이랑 손실보상 이 부분이에요. 매핑이 많이 필요하죠. 막 섞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순서대로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일 이제 구지제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맨 앞에 있는 행정수송의 한계부터 해갖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건 이런 내용이었고 이게 조심해야 되었고 이렇게만 쭉쭉쭉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복습 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밤에 읽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다 읽는데 보통 한 8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내일은 눈탱이가 동태가 돼서 우리 밤탱이를 맞으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